2013년 8월의 뜨거운 한여름, 아침 7시에 울리는 전화기. 한 여자의 신고 전화였는데요. 경찰서에 전화한 여자는 다름 아닌 남자친구의 모습 때문에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이 사람 머리에서는 피가 나고 쓰러져 있는데 빨리 좀 와주시겠어요? 신고자인 여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남자친구 집을 갔다가 머리가 일그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신고를 넣은 것이었습니다. 전날부터 이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연락이 안 됐거든요.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남자친구 집으로 달려간 여자친구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간 여자친구의 눈앞에는 참변이 일어나 있었어요. 머리가 일그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남자친구의 옆에는 마구 파헤쳐진 서랍장과 수납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되었냐? 안타깝게도 사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방 한 구석에 머리를 기대고 쓰러져 있던 남자친구는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고 머리는 일그러져 있었죠.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머리뼈는 완전히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가격한 강력한 타살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는 흔적이 보였으나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아 미심쩍다고 여긴 경찰관들. 과연 범죄자는 살인이 목적이었을까요? 하필이면 건장한 성인 남자를 저항하면 분명히 오히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던 가해자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건장한 성인 남자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했던 점은 저항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점이 추가로 발견됩니다. 바로 피범벅이 된 남자친구의 얼굴 위에는 정체모를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세탁용 가루 비누라고 나오더군요. 증거인멸을 시도하고자 많은 살인범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개 살인한 현장에 정신없이 흩뿌려져 있고 살인자의 몸과 얼굴 전체에 가루 범벅을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이상했던 점은 다른 곳에는 전혀 가루가 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군데 범죄자의 얼굴에만 뿌려져 있었다는 거죠. 용의자는 의도적으로 얼굴에만 뿌렸던 겁니다.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거나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경찰들은 단순 강도에 의한 살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자친구 주변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피해자의 목과 손목에는 금 장신구가 항상 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싸늘하게 변해버린 피해자의 손목과 목은 장신구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단순 강도에 의한 살인을 예상했던 거죠. 그러나 일반적인 강도들은 이 정도까지 살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장신구만 가지고 도망가거나 피해자의 반발이 심하다면 대부분 포기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머리가 일그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해서 살인이 진행됐습니다. 의심이 가는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의 집안의 세면대와 배수구에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아마도 가해자가 살인 후에도 여유로웠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그 미세한 혈흔들은 범인들이 씻고 갔다는 예측의 단서를 주었거든요. 피해자의 집을 어느 정도 조사한 후에 CCTV를 경찰들은 확인했는데요. 사망자 집을 정확히 비추는 CCTV를 찾아서 본 경찰관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필이면 사건이 일어났던 8월 14일 그날 하루의 CCTV 기록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통신장애였어요. 하필이면 그날 통신장애가 일어나서 하루 모든 내용이 사라져 있다?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여러 기록들과 주변 사람들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준수 씨는 50대 중반이었고 대부업을 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준수 씨는 특히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며 크고 작은 문제를 달고 다녔죠. 폭력 전과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혹시 금전적인 문제에 얽혀서 문제가 일어난 것은 아닐까 하는 경찰의 의심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바로 채무관계로 얽혀있던 기존 고객들과 거래처들을 싹 조사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던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더군요. 준수 씨와 딱히 납법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래처는 없었고 모든 사람이 범행 당시 시간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었습니다. 앞길이 깜깜한 것 같던 그때 피해자 준수 씨의 여자친구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렸습니다. 사실 사건의 최초 신고자였기에 이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었죠. 혹시 자주 연락하던 여자친구에게 무언가 증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 기록을 보던 중
마지막 통화 기록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여자와 통화를 한 증거가 발견되었지만 여자친구는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는 피해자와 이전에도 종종 연락을 해왔던 여자였는데요. 경찰은 곧바로 그 통화 기록 속 여자와 소통을 시도했고 조사 결과 여자친구라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 준수 씨는 2명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사건의 전말을 알 수도 있겠다 싶었던 경찰은 또 다른 여자친구에게도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 당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또다시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인 14일 오전 6시 피해자 준수 씨는 평범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집안에는 준수 씨의 아들이 집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15년 전 준수 씨와 이혼했던 전처와의 아들이었죠. 그 외에도 고등학생 딸도 있었는데 이 자녀분들과는 종종 얼굴을 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같이 집에 있던 아들도 조사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조사를 받으러 경찰서에 들어간 순간 경찰은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아들의 오른손에는 깁스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던 길에 들른 휴게소에서 실수로 팔이 다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출발했냐, 그리고 도착한 아버지의 집에서는 몇 시에 나왔냐 등 사건의 기본적인 정보를 묻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버스를 타고 왔다는 아들의 첫 마디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 차를 운전해서 왔다는 말로 바뀐 겁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은 왜 말이 반복되냐고 물어봤고 아들은 그저 경황이 없어서 잘못 말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차를 타고 온 게 맞다고, 버스는 실수로 말했다고 아들은 딱 잘라 말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버스와 자동차를 운전해서 오는 것은 헷갈리기 힘듭니다. 게다가 가끔 보는 아버지 집을 갑자기 왜 찾아갔냐고 하니 용돈을 타러 갔다고 아들은 말하더군요. 계좌로 용돈을 주고받는 요즘 다 큰 성인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타러 가다니 그저 아버지를 각별하게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으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들은 추가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제가 늦은 시간에 아버지를 찾아간 이유는 일을 그만둬서 백수가 된 제 모습을 보여주면 무섭게 화를 내실 것 같아서 그랬던 거였어요. 일을 마치고 찾아가려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그냥 그랬던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집을 찾아간 시간은 야심한 새벽 3시였고 문을 두들기자 아버지는 잠에서 깨어나 아들을 맞았습니다. 왔냐면서 다정하게 자신을 맞아주었다는 아들의 진술을 듣고 경찰은 더욱 미심쩍었습니다. 백수의 모습을 보여주면 화낼 것 같다는 아버지가 그 새벽 3시에 왔는데 따뜻하게 맞아주다니요.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에 왔다던 아들은 용돈을 계좌로 보내준다는 아버지의 말에 곧바로 아침 7시가 되기 전 집으로 복귀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찰은 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통신사를 추적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갔다던 14일에 아들의 핸드폰 위치는 원래 자신이 살던 지방이라고 떴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아들이 왔던 고속도로 등 길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손에 다쳤다던 휴게소부터 찾아갔어요.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이 성인의 머리를 일그러뜨릴 정도로 가격했다면 분명히 가해자도 손을 다쳤을 거라는 생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깁스조차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휴게소에서 손을 다쳤다는 아들의 모습을 휴게소의 CCTV를 따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계속 시청한 결과 아들이 손을 다치는 모습은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진술 중에서 깁스는 거짓말이었다는 추가 정보를 획득한 경찰은 아버지의 집 주변 CCTV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CCTV를 확보한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곳에서 차를 정차하고 내린 아들의 옷차림은 휴게소에서의 옷차림과 달랐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으로 위아래를 모두 환복했더라고요. 그렇게 환복한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나서 몇 시간 후 빈손으로 가던 아들은 한 검은 가방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점을 경찰이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버지가 평소 내 옷 스타일을 싫어해서 아버지가 좋아할 만한 스타일로 갈아입은 거라는 미심쩍은 진술이 돌아왔습니다. 한여름에 검은색 긴팔, 긴 바지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다. 누가 들어도 이상한 진술이었습니다. 가방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집을 나서자 아버지가 사내 놈도 운동 좀 하라며 운동기구 몇 개를 주셔서 그걸 담은 가방이라고 하더군요. 범행 도구가 둔탁한 둔기였다는 것을 다시 상기했던 경찰은 강한 의심의 싹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심한 밤에 들키지 않으려고 검정색 옷을 입진 않았을까. 여러 정황들이 아들을 용의자로 몰고 있었죠. 그래서 경찰은 아들에게 그날 입었던 검정색 옷과 아령들 모두 증거물로 제출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아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래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언가 확실하게 증거인멸을 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요? 어쨌든 경찰은 아들의 흔쾌한 동의에 따라 그날의 옷과 아령 등 여러 물건을 국과수에 넘겼고 이틀 만에 충격적인 결과가 입수됩니다. 국과수의 연락에 따르면 그 검정색 옷과 아령에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DNA가 묻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옳다구나 싶어 곧바로 아들이 사는 지방에 내려가 용의자로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증거물 제출 동의에 당당했던 아들은 이번에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DNA가 검출되었다는 소식을 들려주자 바로 인정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돈 빌리러 그냥 갔던 거 맞아요. 차 할부값은 내야 하는데 뭐 어떡해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용돈 해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더니 갑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요즘 사춘기라서 나도 잘 모르고 그냥 사고치고 다닌다 라고 했더니만 제 머리를 때리더라고요. 오빠가 돼가지고 동생을 챙기지는 못할 망정이라나 뭐라나.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머리를 때리니까 빡이 쳐서 눈이 좀 돌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폭력을 보여주었던 아버지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커서는 괜찮아지겠지 싶었지만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되는 무시와 폭력에 우발적인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살아있는 게 보기 싫어서 아령으로 아버지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성인 남자가 몇 킬로짜리 무거운 아령으로 사람을 가격했으니 두개골이 무너지는 일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범죄자는 어렸을 적 좋지 못한 가정 환경에 처했다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의 보안관 범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게 되어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그 사연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기도 할 예정입니다. 혹시 범죄 상황에 노출되어 계시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범죄 혹은 실종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저희 보안관 팀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제게 항상 응원 그리고 조언해주시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안관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